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교육은 내용은 면역 억제제에 대한 겁니다. 면역 억제제는 언제 사용을 하나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장기 이식 상황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 클론병이라든가 아니면 건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자기 항체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여러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려고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할 겁니다. 거기에 쓰는 중요 작용 기전별 면역 억제제들이 뭐가 있는지 분류하고 임상 적용 범위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것은 T세포입니다. 면역 반응을 할 때 T세포가 가장 중요한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T세포가 어떤 일들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사이토카인,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것들을 분비를 해서 여러가지 면역 활성들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토카인 중에 인터루킨 2는 T세포 스스로한테 또는 옆쪽에 있는 T세포한테 자극을 시켜서 활성화, T세포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T세포가 증식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들을 이제 강화시켜내는 일들을 벌이는 게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요. 이런 틀에서 생기는 면역을 억제를 하려면 이 과정과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결국에 장기 이식을 통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데 쓰는 게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식 장기의 거부 반응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있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는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녀석들이겠죠. T세포가 반응하는 기전들을 계략하게 되면 안티젠 프리젠팅 세포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T세포 리셉터 하고 CD28이라고 하는 시그널 2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신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칼시유린이라고 하는 신호가 활성화되면 NPEC이라고 하는 것들이 액티베이션 되고요. 이게 액티베이션 된 것들이 핵 내로 들어가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밖으로 분비를 시키는 과정들을 벌이죠. 이렇게 인터루킨 2가 분비된 것들은 인터루킨 2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내부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엔토르 신호를 따라서 세포의 사이클들을 돌려가지고 증식이라든가 아니면 T세포 활성화 반응들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어디를 막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칼시유린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녀석들이 보이죠. 이 녀석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널 3에 해당하는 인터루킨 2 리셉터, 이것들을 막는 녀석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엠토르를 억제하는 녀석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그널 2에 해당하는 이 CD28을 억제하는 녀석들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런 녀석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요소들 어디에서 작용하는지를 한번 큰 아웃라인에서
이 그림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다음 설명을 할 때 이 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투약할 때 언제 투약을 하냐 하면, 우선은 면역 거부 반응이 유도되는 것들을 억제하거나 또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억제할 때 투약하는 경우들은 좀 더 긴박한 상황이고, 신호와 관계된 것보다 좀 다이렉트리하게 작용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즉 T세포가 유도나 거부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들은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사람 가슴샘 세포를 이용해서 다크론 항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게 되면 순환하는 T세포를 고갈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거부 반응, 급성 거부 반응 같은 경우에 이제 억제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크론 항체의 단백질 제제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심한 거부 발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코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성이 일어난 급성 거부 반응 치료 같은 경우에 이 항가슴 세포 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은 활성화된 T세포이던 활성화되지 않은 T세포이던 다 이제 다크론 항체에서 고갈시키는 특징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급성 거부 반응 이런 곳에 치료 효과에 이제 쓰게 되는 면역 억제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박실리시맙이라고 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제제가 있죠. 이 경우는 인터루킨2 수용체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제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루킨2가 사이토카인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인터루킨2는 옆쪽에 있는 T세포, 비활성화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체에 대한 클론 항체를 만들면 유도 과정을 주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에 비해서 환자가 잘 순응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죠.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 제제를 보게 되면 글 중에 C가 붙어 있고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붙어 있는 게 있고요. 또는 주가 붙어 있고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휴머나이즈드 된 완전히 사람의 이뮤노글로불린 가지고만 만든 단일 클론 항체는 쭈맙이라는 게 붙어 있고요. 이런 것게 만들면 우리 몸에 이 제제가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대신 완전히 풀리 휴먼 이뮤노글로불린으로 만든 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우스하고 사람의 이뮤노글로불린 두 가지를 카이메릭 시켜가지고 만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카이메릭 시켰다고 해서 C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메화된 단일 클론 항체 제제인데 보시면 C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어서 저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RLM2 쭈맙이라고 해서 이거는 T세포든 B세포가 갖고 있는 CD52라고 하는 표면 단백질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제제고요. 여기는 가 있기 때문에 휴머나이즈드 된 단일 클론 항체 제제임을 알 수가 있죠. 리툭시맙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B세포하고 메모리 B셀이 갖고 있는 CD20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제제입니다. 이 경우도 C가 붙어 있어서 키메라 단일 클론 항체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결국에는 TB 세포 중에서도 전체 T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가, 아니면 CD52를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B 세포가 갖고 있는 CD20을 타겟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면역 거부 반응
혈청에 대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르테조밉이라고 해서 그 프로테아좀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NF 카파 B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NF 카파 B가 활성을 가지려면 그 갖고 있는 프로테인 몇 개지를 그 프로테아좀으로 파괴시켜야지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들을 억제함으로 해서 NF 카파 B 활성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엔 T세포 같은 것들이 DNA를 그 만드는 활성할 때 NF 카파 B가 핵내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핵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정상 그 혈장세포의 세포 자멸사 같은 것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감작된 그 환자의 항체 생산 같은 것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르테조믹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셀, 즉 항체를 만드는 B셀에 문제가 생겨서 항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다발성 골수종, 이런 거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그 공여자로부터 그 사람 혈장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을 잘 정제해서 만든 녀석을 정맥내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VIG, 즉 이뮤노글로불린 정맥내 주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면역 조절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또는 그 장기 이식 이전에 면역 세포가 감작하는 것들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탈감작 프로토콜이 필요할 때 이 정맥내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사용하게 되고, 혈청에서 방광기는 약 3에서 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그 면역 반응이 유도되거나 그 거부하는 상황에 좀 급한 상황에 불을 끄는 녀석들이어서 주로는 T세포, B세포에 대한 그 항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급성 그 면역 거부 반응이나 유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면역 억제를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게 되죠. 그 이식 장기가 잘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정 억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게 칼시류린 억제제가 되겠죠. 아까 그림을 기억해 보시면 칼시류린을 억제하는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 제제에는 사이크로스포린하고 타크롤리무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타크롤리무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작용이 사이크로스포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동종인식 거부율을 좀 감소시키는 편에서도 장점들이 사이크로스포린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타크롤리무스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벨라타셉트라고 그래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그 기본적으로 T셀 수용체 말고 시그널2라고 해서 CD28 통해서 공동 자극이 같이 있어야지 T세포가 활성이 이제 100%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차단을 해서 그 정맥 주사로요, 그 일정한 유지 면역 억제제에 해당하겠습니다. T셀 수용체를 차단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완전히 면역 필요한 T세포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그널2 공동 자극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인터루킨 2가 그 인터루킨 2 수용체를 통해서 활성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엠토르라고 하는 신호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셀 사이클이 돌아가고 T세포가 활성이 되고 T세포 증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엠토르 신호를 차단하는 엠토르 억제제 MTOR을 엠토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의 억제제로 그 시롤리무스 제제와 에버롤리머스 제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시롤리무스 제제를 조금 더 그 선호합니다. 이유는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서이고요. 시롤리무스를 쓰게 되면 뭐 조금 면역 억제제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증식, T세포가 결국엔 증식을 할 텐데요. 그 증식을 하는 억제제도 유지면역제 제조로 쓸 수 있습니다. 증식을 억제할 때는 뭐 항대사 물질을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의 물질들을 쓸 수 있는 게 그 마이크로페놀레이트라고 해서 핵산합성을 억제하는 녀석입니다. 그 마이크로페놀레이트는 결국에는 디하이드로 그 게네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는데 이 녀석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로 만든 녀석이어서 결국엔 요 단계를 억제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원료 물질 만든 GMP를 그 적게 만들게 하는 과정들로 사용을 하죠. 따라서 면역 억제 용도로 사용하는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농도를 만약에 면역 억제 농도보다 뭐 몇 배를 증강시킨다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이 녀석도 항암제로 쓸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혈병이나 뭐 림프구 증식 같은 그 혈액암 같은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신 코티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신 호르몬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당질 코티코 스테로이드가 그 항염작용, 항염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항염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림프구 숫자를 줄여서 이런 역할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작용들을 이용을 해서 초창기에는 면역 억제제로 최초로 사용된 양리적 약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 이것보다 더 좋은 면역 억제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해서 이제 사용되는 측면들이 더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그 면역 억제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는데, 그 작용을 이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정리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아서, 우선 안티젠이 그 T셀 프리젠팅 하는 단계에서는 그 CD3라고 하는 뮤로봉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앞쪽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T셀 리셉터에서 그 칼시루닌 같은 것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단계에서는 이 칼시루닌 이니비터를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인터루킨 2가 수용체하고 반응하기 전에는 박실리시맙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수용체 반응들을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인터루킨 2 리셉터를 통해서 엠토르 신호로 가는 단계에서는 시롤리무스나 에버롤리무스로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셀 사이클이 그 증가돼서 세포 증식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아자치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필이라고 하는 항대사에 관계되어 있는 즉 퓨린
합성을 억제하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 면역 억제 과정들을 밟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그 작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부작용들은 각 약물들을 할 때 조금씩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그것들은 뭐가 있는지 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롤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고지질 혈증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소개한 면역 억제제들이 큰 범주에서 어떻게 과정을 억제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억제들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뭔지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임상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선택해 쓰는가에 대한 문제로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그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에서 1차적으로 손색되는 게 그 부신 코티코 스테로이드 중에서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 안전한 측면들이 있고, 뭐 약간 정도의 그 증상 완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이식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레날일 때 어떤 걸 쓰는지, 사이크로스포린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볼 수 있고, 또 그 뭐 박실리스 주맙이라든가 닥실리스 주맙 같은 것들 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허트 이식에서는 뭘 쓰는지, 리버에서는 뭘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면역 억제가 필요하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을 때 시롤리무스 같은 것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반응의 정도를 면역 양리학자들이 평가한 것들이 있는데요. 레날에서는 베리 굿, 뭐 허트에서는 굿, 그리고 리버는 뭐 약간 좀 불충만 정도인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은 RH 그 O를 갖고 있는 엄마가 그 RH 플러스를 갖고 있는 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그 공격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파괴시키는 처리를 하게 되면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데도 문제 없는 굉장히 면역 양리학적으로 중요한 치료 효과를 내는 상황이어서 엑셀런트라는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개별 요소에 있는 약들을 한번 보시면서, 면역 억제제들을 보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 그 주로 어떤 것들이 선호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면역 억제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시면 이식 편의 거부 반응이라고 해서 그 이식을 받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식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T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들어간 T세포가 이식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를 이식편의 거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식받는 사람이 T세포가 이식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거는 그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그 거부 반응의 일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이식편의 거부 반응이 그 생기는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은 뭐냐? 그런데 이 약물은 그 고지질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 쓰는, 그러면서 고지질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면역 억제제,
뭐 이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면역억제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뭐 닭과지 나오는 박슬리시맙은 뭔지, 벨라타셉트는 뭔지,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필은 뭔지, 시롤리무스는 뭔지, 이것들도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